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에 관해 여러분에게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또는 법정대학의 교수로 또 지냈고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지낸 바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로서 2013년도 1회 때 자격을 받고 대한행사협회 전에 그 법정법인 이사로 교육부회장으로 또 법률정책위원장으로 또 교수로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협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교육위원, 교수를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관련무 대행기관 대표 행정사로 있고 또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 회사 행정사죠. 회사 법인, 행정사 법인 자문위원 및 교수를 하고 있고 현재는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가 뭐냐? 첫째, 행정사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요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헌법이라든가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등 이런 법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령 또 행정사가 어떻게 그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요즘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행정사가 국민들을 상담할 때 또 컨설팅을 어떻게 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행정사법 제1조를 보면은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행정사로서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인간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목은 우리 행정사 여러분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로서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국민의 권익을 보여주려면 성공을 하려면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이것은 하버드대학의 교수팀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세에 관해서는 윤리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가 성공의 97%,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우리의 행정사들은
국민과의 관계, 또 정부와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행정사는 이제 행정사로서,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기관과 행정공무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또 각 전문 자격사들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기타 모든 자격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낙지자 부려 감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이제 논어에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사를 좋아해서 오셨다면 즐기십시오. 그렇죠?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이 기쁨으로 해야 건강도 합니다. 우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기뻐서 한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눈물 나도록 웃으면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이 나올 때는 암세포도 녹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사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건강해지시고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죠.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꿈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꿈과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험 봐서 행정사 자격을 따서 들어오신 분도 훌륭하시죠. 또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신 우리 공직경력자님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청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하려면 행정의 정의, 또 행정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저는 이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에는 사무관 서기관만 응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직의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응시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학 석사. 그때 첫 시간에 교수가 들어와서 행정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은 공공성, 공익성이죠. 우리 행정사는 공적인 일을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공공성에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미니스트리. 이것은 목자, 장관,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행사는. 목자, 장관이라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섬기고 양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교육받으러 그동안에 오신 분들이 한 42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에는 차관,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고위공직자만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위공직자나 중견층 공직자나 고위공직자나 시험 출신이나 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제 일본 행사협회와 일본 총무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를. 거리 같자 가해 법률가. 그 참 제가 의미가 상당히 깊구나. 왜 행정사를 가해 법률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거리에서 국민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 법률가라고 그런다. 우리나라도 이제 종로 일가, 뭐 충무로 일가, 뭐 을지로 백가, 뭐 이런 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통합행정사회가 이제 하나로 합해질 때 종로 일가죠. 바로 종로 일가 하면 어떤 곳입니까? 국가 정부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고
아주 국가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를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함께 하나로 빌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교육도 하고 행정사 업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정보화 시대 또 가산 디지털 단지로 옮겨서 행정사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의 법률과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Administrative Attorneys, 바로 최고의 행정법률가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행정사법 1조 목적,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섬기는 데는 정신적으로도 섬기지만 물질적인 섬김, 바로 스레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죠.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지식 관리. 국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려면 우리가 법률 행정 지식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령 제도 이해 시간에 행정사도 알아야 될 총괄적인 제가 법령 제도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강의가 이제 첫 시간이 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전부 세부적인 강의 과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뒤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강의 들어갈 때도 셀프 리더로서 여러분 지식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인간관계 관리도 잘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 리더입니다. 화합을 잘해야 돼요. 갈등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누구하고 다투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게 제가 강의하면 항상 외칩니다. 우리 협회가 하나로 돼서 항상 화합하고 협력하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어요. 안타까워요. 금년에 제가 이제 그 어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갈등률이 1위다. 머리는 제일 똑똑한데 제일 지금 선진국 대열에서 잘 나가는데 갈등하는 거, 정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거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국가 자격도 보면은 많아요. 행정사도 있고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지도사도 자격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우리 행정사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하의 부동산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세 확인서라든가 관련된 일이 많아요. 경영지도사도 컨설팅 할 때 제가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중국의 20개 성도 돌아다니면서 성장 시장 현장들 모아놓고 경영 전략,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그 상담 능력이 길러지더라고요. 경영 지도사라는 게 뭡니까? 경영 진단이라는 게 바로 기업을 진단해서 경영을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 업무가 들어오면 바로 진단해서 지도를 잘 해줘야 돼, 그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가 자격사로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 편익,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해 줘야 한다. 민간 자격으로서도 여러 자격사가 있습니다. 저도 민간 자격을 몇 개를 따놨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뭐 심리상담사나 독서지도사,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우리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새 정부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저도 이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앞으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어떤 업무 위임 계약을 쓸 때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확인도, 또 서류도 작성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남의 개인정보 아는 것을 참 조심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는 행사법 제 2조와 4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또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는 이제 행정 전반적인 행사법 2조에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죠. 2조에 관한 업무는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행사법 할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 안전심판에 관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회사 행정사에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자문위원으로 교수로 위촉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환경 정책이라든가 수상 레저 문제, 포락지 문제, 섬 개발, 해상 사고와, 참 바다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 해양, 이게 바다에 대한 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번역 행정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번역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번역 행정사도 같이 또 많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번역 행정사님들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활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행정사 증가와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2012년도 약 9,300여 명 되는데, 13년도 이제 1회부터 이렇게 자격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공직자 또 시험 출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한 42만여 명으로 이렇게 2022년 말 현재로, 올해 또 이제 2023년도 합격이 되면은 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42만여 명이다. 이런 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일본에 2017년도 8월 달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개업행정사 46,205명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일본 인구 1억 2,700만 잡고 3,000명당 행정사가 한 명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개업행정사는 지금 얼마 안 돼요. 42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개업행정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몇천 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2,000명. 보통 우리가 전에 한번 할 때는 그렇게도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5천만 대비해서 아직도 17,000여 명이 부족하다,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고, 특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남북 통일 시에 행정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는 행정이 미흡합니다. 행정기관은 있지만 전부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도 개발해야 될, 이런 비전도 가져야 된다 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행정사 그렇게 제도도 연구해서 4만 몇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행정사법도 잠깐 보면은 행정사 제도를 정하고 목적에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 않는 목적입니다. 국민의 편리, 우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행정사가 514, 법인도 51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행정사는 행사협회 등록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도부연에 행정서사회가 설립되어 있고, 조사업 협회도 두고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업무 영역은 다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대리권에 있어서 일본은 사전 절차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행정 절차에서 행정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특정 행정사에서 사후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발전한 건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행정사의 그 윤리강령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제 행정사들이 지켜야 될 윤리강령, 이것은 우리 윤리강령 때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부처를 알아야 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각 부처. 그래서 이 부처는 뭐 다 소개하려면 여러분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라 믿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시도단체, 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서울시 이제 자문위원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각 구청 단위로 현재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행정 아주 쉽게 풀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들어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 또 지방자치기관에서 국민들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처분도 받거나 행정관계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그 행정사로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정부 각 부처의 부처별로 각각 업무 영역은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업무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사 업무 시 꼭 알아야 될 주요 기본 법률이 있죠. 법률. 사실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됩니다. 새 법. 그리고 법제처를 통해서 각 법령정보가 어떻게 되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그리고 법률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종합 법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행정심판 인용재개를 바로 얼마 전에 하나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았는데 판례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판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판례가 있느냐,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자에 있어서 행정사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이런 법률, 헌법이라든가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등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사례 등 연구를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무 하는데 다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국가법령은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돼서 9월 24일 공포가 됐죠. 우리 대한행사에 새로 통합돼서 이제 하나 됐을 때 뭐 같은 시기죠. 그래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강의도 계속 해왔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원칙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총칙 개념입니다. 민법도 얼마나 반대합니까? 민법에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다 있잖아요. 그중에 총칙적인 개념은 민법을 전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행정도 4,600여 가지, 5천여 국가법령 중에 4,600여 가지 행정법에 관한 기본 원칙을, 기본 룰을 바로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모르면 또 요즘에 우리 행정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가 알아야 될 이런 헌법, 또 이런 거 정부조직법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민법,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또 행정사 실무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알려면 첫째 또 우리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헌법을 모르면 또
어떤 것이 위헌적인 건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헌법이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기본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있잖아요. 지방자치 조직. 행정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행정 처분에 관한, 행정 행위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도 알아야지. 그러나 뭐 헌법만 강의할래도 사실은 대학에서는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헌법이 어떻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총강에 보면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4조, 5조, 10조에는 보면 행정사는 국민 편의를 돕하고 행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하고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의 1조, 4조, 5조, 10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사법, 바로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37조 2항 법정주의, 행정기본법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을 갖다 행정처분을 해서 강하게 국민을 제약하는 것도 안 돼요. 열거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다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한국 법률 문화상 수상자 했던 분이 이제 헌법은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라 이렇게 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은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존 패러다임, 바로 바꿀 필요가 있다. 바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에 대한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와 정부조직부, 아까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런 기본 조직을 알아야 되고, 또 행정사는 그 작용에 대한 걸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잠깐 헌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사와 민법. 민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우리 헌법 시험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법도 있고. 자, 민법이란 뭡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 일반 사법입니다. 민법이 일반 사법이라면 상법은 특별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이라면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행정기본법 6조에 기간 계산 시에 민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민법의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윤리 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직업윤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연수교육을 할 때 거기에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무원 행정강령 공무원윤리, 행정사윤리, 변호사윤리, 회계사윤리, 세무사윤리, 경지조사윤리, 공인중개사윤리, 변리사윤리, 윤리를 모두 한번 다 조사해 보니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화합, 신의성실, 권력남용 금지, 이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행정사가 이제 민법상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상 행정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라면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민법상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도 또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위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하는 행위가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법인 설립.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이제 민법상 행정관청 허가를 얻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만, 공동 목적을 위해서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로 결정하는 법률행위가 합동행위인데요. 또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도 전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저는 이제 특히 음악 관련 그 법인 설립을 하나 해줘 봤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한 30분을 정관도 만드는 방법, 또 이제 총회도 열어서 임원 이사장 또 대표이사 뭐 이렇게 선임은 어떻게 하는가 다 설명을 한 30분간 해줬더니, 그 다음에 그 이제 음악에 관련된 그 단체니까 저보고 뭐 노래를 한 곡 불러달래요. 사실 노래도 한 곡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유튜브에 또 다 올리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대단히 뭐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음악 저작권, 우리 행정사가 음악 저작권 활동으로 신고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도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음악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작권에 관한 행정관청에 등록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산하의 음악 저작권 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법상 법인은 뭡니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고 그랬죠. 상법상 법인은 뭡니까? 영리법인이에요. 상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인데, 상법상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상 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그러나 상법상 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관계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 같은 거, 주식회사나 한 명에서 합자회사 또 유한회사 설립할 때는 대개 이제 그 회사의 법무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법인을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행정사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계약도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설립하는 것이 이제 계약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조합 설립 권장 그런 계약 문제, 또 각 뭐 계약에는 사법상 계약도 있지만 공법상 계약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서 하나 써주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사들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들이 이런 계약서 쓸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얘기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계약서만 써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중개 행위를 할 때는 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중개 행위란 뭡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 의뢰를 받아서 집도 가서 보여주고 가격도 이제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 써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서를 써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행정사가 해도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행정기본법이 뭐냐? 행정기본법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를 총괄하는 법제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 행정의 헌법적 가치 구현,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는데 2021년 9월 24일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40개조가 다 시행이 된 게 아니라 금년에 2023년도 3월 24일 시행된 법률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3조부터 26조라든가 30조부터 34조까지 36조 37조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나오면서 우리 행정사가 이제 원칙적인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앞으로 할 수가 있다. 행정기본법의 목적도 보세요.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권익보호잖아요. 어디나 국민의 권익보호, 헌법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목적이라면 여기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도 유지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 또 평화를 유지하고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국민의 인권 보장, 기본권 보장이 사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어떤 질서도 지킬 수가 있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본법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본법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법의 신성실의 원칙이 바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에. 행정상 기본법에 관한, 예를 들면 이제 행정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이죠. 행정법도 행정주체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또 행정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관한 법,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걸 총괄한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 행정기본법이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조의 법치주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합치돼야 돼요. 헌법에 합치돼야 돼요. 헌법에 불합치된 행정기본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상위법인데 헌법에 합치돼야 합니다. 헌법에 또 구조의 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의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평등의 원칙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북한 행정도 연구를 해봤고 북한도 이제 연구하면서 또 여러 차례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북한 행정이 정말 노동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된 노동당의 정치의 하위 체제로 존재한다.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등권도 형식적 평등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다 형식적 평등. 배급도 똑같이 주고, 그렇죠?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못 살더라고요. 제가 북한 여러 지역 다녀봤는데 똑같이 못 살아요. 다 지방을 가보니까 뭐 개성, 남포, 평양 그 3대 도시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도시 다 가봤습니다. 평양만 좀 그래도 괜찮지 다 도시들이 형편없어요. 개성은 고려의 수도라고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정말 누구야 그 개성의 선주교 다리 정몽줄씨 그것도 우리가 관람을 해봤습니다만 약간의 그저 들녘 농촌을 가보니까 뭐 아주 형편없어요. 농사 짓는 게 니아까 같은 것도 없고 뭐 삽으로 한 사람 앞에 새끼줄로 삽을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동포지만 정말 공산주의는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의 원칙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그렇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을 받고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병역 의무에 있어서도 남자는 의무 업무 누구나 다 영장 나오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는 의무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녀 차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지원해서 또 국가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군사관학교도 이제 강의도 올해 통일 문제 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참 지원해서 그래도 열심히 장교과정 또 하사관 과정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 차별이 아니죠. 그건 실질적 평등. 그 다음에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행정처는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동일 결정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행정사 법인 설립 인허가를 행정관청에 신청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다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법인은 해주고 어떤 사람의 법인은 안 해줬다. 안 되잖아요. 똑같이 조건이 됐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심판할 때 다 만약에 법인 설립 인허가가 거절됐을 때 부작위로 인한 행정심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자기 구속의 원칙에 적용했느냐. 그리고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입니다. 이건 민법 2조에 신의 성실의 의무 지켜야 된다. 행정관청이 신의 성실의 업무에 따라 했느냐, 권한을 남용했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죠. 국민의 편익을 보호할 수 있죠. 행정사법 목적대로. 신뢰 보호의 원칙. 정말 신뢰 보호의 원칙. 12조.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자인과 관련이 있는 의무 부과를 했느냐.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에 다른 토지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건축을 해줬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2장 8조에 13조까지 이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행정행위도 하려면 민법상 법률행위를 알아야 된다. 행정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적합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실효성. 실현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다리를 논다. 땅에서 하늘로 다리를 논다. 이건 실현성이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 불가정력, 불가변력. 불가정력이란 뭡니까?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성. 아니면 어떤 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든다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변력, 행정행위에 여러 가지 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또 이제 행정행위의 구제제도. 이거는 구제제의 특수성이 행정행위는 쟁성제도의 특성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또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헌법 제23조 손실보상,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다른 점이 뭡니까?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손실보상은 뭡니까?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당했을 때 그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 2조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 법령의 헌법 법률이라는 게, 법령이라는 게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시니까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또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1 또는 2항에 그 위임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 위임을 받아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훈령 예규, 이것도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용어도 알아야 된다. 또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도 이제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청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렇죠? 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이것도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 모두가 행정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공무수탁기관으로서 이게 행정주체가 돼야 됩니다. 사인도 수탁받을 수가 있죠. 공무수탁받으면 사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 4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조적 변동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들이 무사한이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일을 찾아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사한이라게 앉아서 어떤 자기 자리나 지키려고, 자기 자리에 안전이나 기하려고 잘못하다가 국민에게 그냥 그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엉뚱하게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잘 해서 이제 특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 규정 시 이제 그 특별법에 또 우선해야 되는 그런 것도, 특별법이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아까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칙 제1조 행정기본법, 이 법은 공판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38조, 40조까지는 공포한 후 6개월 후에 실시한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그때 실시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재 처분의 제척기관,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 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와 같은 과징금 부과를 말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항상 행정청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영업 폐쇄라든가 영업 정지, 영업 정지나 폐쇄 같은 건 정말 국민이 당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도 정말 그걸 행정심판을 통해서 많이 구제해 주었습니다. 인용제기도 받고.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심정도 상하고 건강도 상하고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불행한 방법으로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그건 뭐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구제받을 수가 없죠. 당사자가 인허가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도 우리가 구제받기가 힘들다. 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제1항, 제3항의 기간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이제 부칙 조항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여러 가지 행정 처분 문제, 행정 심판 문제 이런 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청취해서 감사를 드립니다.